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여기저기 다시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다. 위험한 짓 아닌가? 생각해보니 아마도 이미 집을 떠난 사람들이 스위치를 켜두고 나간 모양이다. 위험에 처한 소녀를 발견했다. 낡은 옷가지와 진한 신문으로 헬프 미를 쓰다가 단지 상가 건물 옥상에 쪼그려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는 103동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이다. 소리쳐 불러볼까 하다가 상가 주변에 좀비들이 워낙 많아 포기하고 고민 끝에 손거울로 햇살을 반사시켜 신호를 보냈다. 아이가 신호를 보고 같이 손거울로 신호를 보냈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고민하면서 모습을 알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또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하나. 어린 여자아이가 알긴 하겠나 싶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맞은편 건물에 햇살을 반사시켜 큼지막하게 글씨를 하나씩 써서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름은 최선희, 고2란다. 휴대폰이 있으면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선희의 휴대폰은 이미 방전된 상태였다. 반면 나는 장전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 휴대폰과 예비 건전지까지 모두 충전해둔 상태였다. 기회가 되면 건전지 모델이 같은 내 휴대폰의 예비 건전지를 가져다 주기로 했다. 어떻게 보름이 넘도록 버텼냐고 묻자 아래 마트에서 과자와 라면을 가져와 견뎠다고 했다. 마트 주인보다는 좀비들에게 안 걸렸냐고 묻자 선희는 자기가 내려갔을 땐 상가 안에 좀비가 한 놈밖에 없었고 밤에 조용히 내려갔다고 했다. 밤이라고 해도 잠을 자지 않는 좀비에게 다를 게 있나 생각했지만 어찌 보면 좀비들도 눈은 있으니 밤엔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밤에 시력이 우리보다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도 어두워서 녀석들을 잘 볼 수 없을 텐데 우리도 썩 유리하진 않을 것 같기도 했다. 아무튼 103동 402호 가족이 죽은 뒤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림자도 보지 못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보게 돼서 기쁘고 문자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 조용히 지내다 보니 진짜 입에 곰팡이가 쓸 것 같았다. 오늘 부모님을 죽였다. 어차피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 2번 죽이는 것이 된다. 저를 2번 죽이는 짓이에요. 정준하의 유행어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 같다. 아무튼
먹을거리가 쌀과 김치뿐이라 나가야 했다. 그리고 마트 옥상의 선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이유였다. 마트까지는 100m가 채 안 됐기 때문에 해볼 만한 모험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나갈 순 없었다. 좀비들이 어떻게 인간을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눈에 띄지 않는 위장이 필요했다. 처음엔 둘 중 한 분만 죽이려 했다. 문을 열고 한 분만 먼저 나오길 바랐는데 둘이 서로 밀치며 그 동시에 나오는 바람에 제때 문을 닫지 못했다. 결국 영화에서 본 대로 몽둥이로 두 분의 머리를 후려치고 가위와 식칼을 머리에 꽂아버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냄새나는 옷과 피부 조직을 약간 벗겨냈다. 피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상태여서 그런지 판박이 비닐처럼 쉽게 벗겨졌다. 혹시 선희도 다른 곳으로 탈출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의 시체에서도 옷과 피부를 조금 벗겨냈다. 두 분의 시체는 다시 안방에 밀어놓은 후 아버지의 옷과 피부를 내 목과 팔에 감아 붙였다. 어머니의 피부와 옷은 그대로 어머니의 등산 배낭에 넣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다. 온통 썩은 악취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역겨웠지만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괜히 역한 냄새에 토약질이라도 하거나 기침을 하면 좀비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다. 2층 층계침에서 깨진 유리창으로 길에 좀비가 넷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심호흡을 한 뒤 뒤뚱뒤뚱 계단을 내려가 현관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나는 행여 녀석들이 눈치를 챌까 잔뜩 긴장하며 느리고 느리게 걸었다. 다행히 녀석들은 내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 백삼동 모퉁이를 돌자 빌어먹을 좀비가 수십 명, 아니 수십 마리가 나타났다. 완전 미칠 지경이었다. 15층에서 들을 수 없었던 숨을 쉬는 건지 겁을 주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들의 공허한 소리와 악몽을 꿈꾸는 듯한 앓는 소리가 사방에서 낮고 음울하게 들렸다. 게다가 뻔히 녀석들과 부딪힐 게 보이는데도 피하지 못하고 계속 걸어야 할 땐 정말 심장이 튀어나와 죽는 줄 알았다. 아무튼 상가를 향해 걷는 그 10분은 내 생애 가장 긴 10분이었다. 상가 안의 마트는 유리창이 모두 깨어지고 진열대 2개가 쓰러져 있었지만 물건들은 대부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하며 통조림과 1kg짜리 쌀 봉지를 몇 개 챙겼다.
선이처럼 라면을 챙길 생각은 염두도 못 냈다. 물론 가스도 없었지만 바스락거리는 봉지가 녀석들의 관심을 끌까 봐 손도 대지 못했다. 담배를 챙기고 다시 좀비 걸음으로 느릿느릿 뒤뚱뒤뚱 걸으며 상가 옥상으로 올라갔다. 나와 마주친 선인은 손거울은 있었지만 볼품 없었던 게 분명하다. 엉망이었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지저분했다. 그리고 멀리서 볼 땐 몰랐는데 치마통과 블라우스 폭을 줄인 교복을 입고 있었다. 날라리였다. 예전 같으면 눈살을 찌푸렸을 그런 차림새였지만 그땐 그마저 귀엽고 착해 보였다. 선이는 그대로 내 품에 와락 안겼다. 다신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하지도 못할 줄 알았다며 흐느꼈다. 나는 혹 그 울음소리를 좀비들이 들을까봐 적이 놀라며 선이를 진정시켰다. 선이는 내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엄마와 동생한테 화낸 게 너무 미안하고 친구들이 보고 싶다며 울먹였다. 그러나 나는 다정한 위로 대신 2층 상가 옥상이면 아래 좀비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제발 조용히 하라고 선에게 얼굴을 찌푸렸다. 사실 괜히 찾아온 게 아닐까 후회되기까지 했다. 우리는 그동안 본 일들을 이야기하며 담배를 나눠 피웠다. 선이는 가족들이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또 울먹였다. 아마도 버려진 기분이 들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섣부르게 미루랍시고 내가 첫날 겪었던 일을 얘기해주며 아마 위험해서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휴대폰들이 다 방전됐을 거라고 말했다. 집 전화로 했는데 왜 안 받느냐고 물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집 전화는 없는 듯 했다. 그리고 선희의 기분도 풀어줄 겸 뒤뚱거리며 걷는 좀비 걸음도 가르쳐 주었다. 그때 선희는 진짜 멍청해 보인다며 입을 틀어막고 웃었다. 나는 선희를 만나기 위해 올라오긴 했지만 2층 옥상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잘못해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좀비가 아파트 위층에서 내려다보면 들킬 수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선이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래층 마트에 먹을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굳이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내게 못 믿어왔을 수도 있다. 아무튼 나는 약속한 휴대폰 건전지를 주고 안전한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어제 그 웃음이 내가 본 선희의 처음이자 마지막 웃음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실컷 웃게 할 걸 그랬다. 아니,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처음부터 옥상에서 선의를 보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나의 섣부른 위로가 선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고 죽음으로 몰아버린 것 같다. 선의는 다시 혼자가 된 걸 견뎌내지 못했다. 선의는 그날 밤 내가 준 어머니의 옷과 피부를 두르고 가족을 찾아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좀비로 변한 엄마와 동생을 만났다. 그때 선의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좀비로 변한 엄마와 동생의 모습에 울먹이다 그만 좀비의 이목을 끌어버린 모양이다. 방으로 도망쳤고 창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미 창문 밖에도 좀비가 몰려들고 있었다. 옷장 안으로 숨었고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만 눈물이 나서 이렇게 됐다고 울먹였다. 이제 좀비가 방으로 들어왔다고 옷장에 숨어있다고 했다. 어딘지 묻긴 했지만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떨리는 선의의 목소리 그 너머로 옷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내 바로 옆에서 문을 긁는 것 같았다. 미친 새끼, 왜 이런 데 전화 그질이야? 다신 전화하지 마.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싶었다. 마치 내 바로 옆에 좀비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좀비들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하며 무조건 달아나라고 속삭였다. 그저 속삭이기만 했다. 그때 내가 두려워한 건 선의가 숨은 옷장 밖의 좀비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의 좀비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선의는 계속 울먹였고 살려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엔 비명을 질러댔다. 수화기로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내 머릿속의 좀비들이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밖에 좀비들까지 다 듣고 올라올 것 같았다. 나는 수화기를 틀어 막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선의의 자업자득이다. 나는 선의의 가족에 대한 집착이 화를 자초했다고 순간 그렇게 나를 위로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도우려 간다 해도 좀비처럼 느릿느릿 걸어가야 한다. 그럼 1km나 떨어진 선의의 집까지 1시간은 더 걸릴 터였다. 어차피 그때까지 선의가 살아있을 확률은 없다.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게 후회된다. 이미 죽은 두 사람을 죽이고 또 산 사람 하나를 죽게 만들었다. 좀비처럼 걷기, 좀비처럼 퀭한 눈으로
휘뚱거리며 걷다 보면 왜 그들이 청각이 예민한지 절로 느끼게 된다. 초점을 잃은 눈과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굳고 뻣뻣해진 피부로는 주변의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 결국 주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선 다른 감각을 이용해야 한다. 시각, 촉각, 청각을 빼고 미각과 후각은 있지만 미각은 과연 쓸모가 있을까? 그리고 후각은 금방 마비된다. 결국 주변 정보를 얻기 위해선 귀에 많은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 청각이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어떨 때는 초원에서 풀을 뜯는 말이 전후 좌우로 귀를 흔드는 것처럼 내 귀도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좀비처럼 걸을 때 가장 고민거리는 방향 전환이다. 아직 좀비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이유로 방향을 바꾸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 보면 분명 내가 반응하고 의지가 생겨서 바꾼다는 건데 과연 그 의지가 이상적인 걸까? 그리고 나는 청각보다 이미 계획대로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는 바닥의 돌멩이나 잡동사니에 걸렸거나 바닥에 신발이 끌려 방향이 뒤틀어진 것처럼 해서 방향을 튼다. 바닥이 고르고 깨끗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 수 없겠지만 지금 거리엔 여기저기 돌멩이며 거시적거리는 쓰레기가 넘쳐나니 그럴 일은 없다. 오히려 곧장 가고 싶은데 괜히 돌멩이나 쓰레기 더미에 걸릴까봐 걱정이다. 다시 전기가 끊긴 동안 엘리베이터 함정을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두고 빨래 건조대 위에 얇은 널빤지를 깔아 밟으면 바로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러면 최소한 바로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진 않겠지? 만들기 전에 만들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다. 괜히 함정에 걸려 좀비가 떨어지면 그 소리로 다른 좀비들이 모일 수 있다. 하지만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다시 전기가 들어와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못하게 옥상 엘리베이터실에서 엘리베이터 전원을 완전히 내려버렸다. 괜히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좀비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올라오는 건 보고 싶지 않다. 물론 그걸 타고 온 한두 놈이야 막을 수 있겠지만 집 앞에서 놈들과 마주치고 싶진 않다. 아래층에 열린 현관문은 모두 닫아버리고 표시를 해뒀다. 열린 몇 집은 들어가서 살폈는데 건질만한 건 쌀과 통조림 몇 개와 된장, 고추장, 유통기간이 지난 라면 몇 개가 전부다. 라면은 생각보다 유통기간이 짧다. 6개월도 채 안 되는 것 같다.
1년을 두고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나면 라면이 동이 날까? 반면 된장, 고추장은 발효식품이라 유통기한이 없다. 쌀은 쌀벌레가 있는 걸 보면 지저분해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벌레가 있다는 건 최소한 사람이 먹어서 죽을 독이 없는 거다. 닫혀있는 문은 살펴보지 않았다.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할 수도 없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괜히 모험을 했다가 다치면 끝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감사합니다.